인터넷이 지금처럼 보급되기 전 세계 남성들을 사로잡은 잡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립자 휴 해프너의 말에 따르면 18세부터 80세까지의 남성을 위한 잡지, 바로 플레이보이입니다. 전성기 시절 수많은 여성들, 심지어 할리우드 탑 여배우들까지 이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곳은 부와 명성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죠. 자스민 피오레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온갖 유명인과 스타들이 모이던 플레이보이 맨션의 화려한 파티에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찾아올 빛나는 기회를 매 순간 기다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성공을 꿈꿨던 그녀. 그리고 그녀는 결국 원하던 대로 너무나도 끔찍한 방식으로 유명해지고 말았습니다. 2009년 8월 15일 아침 7시경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북부의 부에나 파크 한 폐품 수집가가 프랭클린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밝은색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좋은 것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지퍼를 여는 순간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죠. 가방 안에는 한 구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확인했죠.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었고 몸에는 어떤 옷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끔찍한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손의 지문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고 얼굴 전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치아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감추려 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범인은 매우 잔인하고 냉혹했으며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범죄연구소는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급선무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이목구비 특징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그려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몽타주가 부정확했거나 피해자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던 탓인지 유효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지문과 치아가 없으면 신원을 완벽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가슴 보형물에 새겨진 고유 시리얼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를 통해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29세의 패션 모델이자 전 플레이보이 버니였던 자스민 피오레였습니다. 화려한 버니, 자스민 피오레의 꿈. 아름다운 버니의 끔찍한 죽음은 즉시 언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자스민은 과거 휴 해프너의 수많은 여자친구 중 한 명이기도 했기에 많은 버니들이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큰 키와 금발, 푸른 눈. 그녀는 완벽한 버니의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플레이보이 맨션에 머물며 파티를 즐기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죠. 그곳은 그녀가 동경하던 세계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플레이보이 잡지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로 여겨졌습니다. 2004년, 플레이보이는 미국 전역에서 골프 챔피언십을 개최했습니다. 다른 대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수많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골프걸로 불리며 경기장에서 일했다는 것이죠. 자스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챔피언십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골프채를 거의 꺼내지도 않았죠. 골프 코스는 사실상 여성들과 게임을 즐기는 파티 장소였습니다. 자스민 피오레는 1981년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9살 때 아버지가 떠났고 이후 모녀는 힘든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스민은 긍정적인 아이였고 고등학교 시절 뛰어난 몸매 덕분에 레이싱 모델이 될 기회를 얻었죠. 이 경험은 자스민의 눈을 뜨게 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야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산타크루즈를 떠나 더 나은 삶을 꿈꿨죠. 곧이어 그녀는 홀로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모델 업계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플레이보이 맨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LA에서 꿈에 그리던 버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미녀들로 가득했고 잡지 표지를 꿈꾸는 여성은 수천 명에 달했죠. 그 경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스민은 모델 경력을 살려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끝내 표지 모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질 방법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플레이보이의 세계에는 기회가 널려 있었죠. 버니가 된 자스민은 수많은 파티에 참석하며 인맥을 쌓았고 덕분에 광고 모델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스민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경고해주지 않았죠.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 후 자스민이 실종 신고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날 8월 15일에 그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그녀의 남편 라이언 젠킨스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8월 14일 저녁 8시 30분경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자스민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전 샌디에고에서 열린 포커 대회에 함께 다녀왔고 돌아온 후 자스민이 혼자 볼일을 보러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해당했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남편입니다. 경찰은 라이언과 직접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죠.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겨우 연락이 닿은 라이언은 자신이 유타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실종 신고는 본인이 한 것이 맞지만 지금 비자 문제로 캐나다에 돌아가 처리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답변에 당황했죠. 아내가 그토록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비자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하지만 당장 라이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었기에 그의 대답이 아무리 황당해도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라이언은 임시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백만장자 리얼리티 쇼와 엇갈린 운명. 경찰은 라이언 젠킨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최근 메건이 백만장자를 원해요라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스타인 메건 하우스먼이 13명의 백만장자 남성 중 1명을 선택해 연애를 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메건 역시 자스민처럼 플레이보이 버니 출신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남성들은 최소 100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이 250만 달러의 자산가라고 주장했죠. 그는 잘생긴 외모와 훤칠한 키를 가졌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입은 보라색 셔츠가 메건의 반려견 목도리색과 같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매너가 좋았고 메건은 처음부터 그를 마음에 들어했죠. 라이언은 메건에게 많은 연애 편지를 썼고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촬영 중 몰래 데이트를 할 정도였습니다. 라이언 젠킨스는 캐나다 캘거리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현지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스타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메건은 그와 교제하며 그가 250만 달러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죠. 그럼에도 메건은 개의치 않았고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차례로 탈락했고 최종 3인이 남았을 때도 라이언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메건은 제작진에게 라이언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것은 제작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메건이 아니라 시청자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메건은 라이언에게 그가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프로그램의 재미가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메건은 프로그램에서 선택권이 없었고 심지어 이어피스를 통해 제작진이 시키는 말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3월 16일 방송에서 메건은 라이언의 탈락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라이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죠. 리얼리티 쇼는 종종 출연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 자체가 프로그램의 재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 방송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라이언은 맥건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맥건은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 중이었고 제작진이 곁에 있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라이언에게 다시 전화를 건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틀 사이에 라이언은 결혼을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맥건이 평생의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라이언은 라스베가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지금의 아내, 즉 자스민 피오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대화 중 생일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이것이 운명이라 느꼈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낸 뒤 다음 날 근처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스민의 입장에서는 라이언이 리얼리티 쇼에 출연한 백만장자였고 라이언에게 자스민은 맥건과 똑같이 아름다운 번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매우 만족했지만 만난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죠. 훗날 맥건은 라이언이 이틀 만에 결혼한 것이 그가 가벼운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라이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죠. 경찰이 라이언을 조사하는 동안 법의학연구소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마이클 카도시. 그는 자스민이 살해되기 불과 4일 전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스민의 전 남편이었죠. 자스민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8월 11일 샌디에이고로 마이클을 마중 나갔습니다. 마이클은 불법 약물 관련 혐의로 4년간 복역했죠. 그는 여전히 자스민을 사랑했고 자스민 역시 마이클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이틀간 함께 지냈죠. 모든 정황이 마이클을 의심하게 했지만 경찰이 샌디에고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가장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발찌였죠. 그의 모든 행적은 24시간 감시되고 있었고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마이클의 혐의가 벗겨지자 경찰은 다시 현 남편 라이언 젠킨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24시간, 호텔에서 벌어진 일. 이번에 경찰은 라이언의 더 어두운 과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캐나다를 떠나기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중독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도 있었죠. 한편 리얼리티쇼의 맥건은 경찰에게 라이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그녀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맥건은 라이언이 변했다고 느꼈죠. 그 이유는 맥건이 리얼리티쇼에서 다른 남성 출연자들과 친밀한 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라이언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은 맥건에게 자스민과의 결혼 생활이 최악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스민이 매일 다른 남자들과 통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특히 자스민이 자신에게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안 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맥건에게 자신이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투던 중 그녀를 수영장에 밀어넣었고 이 일로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아 기소되진 않았죠. 그 무렵 자스민도 버니 동료였던 절친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도 상황이 비슷했는데 그녀는 자스민에게 남자들은 버니와 함께 있는 건 좋아하지만 버니가 다른 남자들과 말 섞는 건 절대 참지 못한다라며 남편을 바쁘게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7월, 라이언은 I Love Money 시즌3라는 또 다른 리얼리티쇼 촬영을 위해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스민은 머리를 염색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는 듯 했습니다. 라이언은 멕시코에서도 매일 자스민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 했고 자스민은 이를 속박으로 느꼈습니다. 참고로 라이언은 이 쇼에서 최종 우승했습니다. 자스민 사건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경찰에는 많은 목격자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자스민이 살해되기 전날 밤
샌디에고에서 라이언과 함께 포커 챔피언십에 참가했다고 증언했죠. 이는 라이언이 실종 신고 시 했던 말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대회장과 그들이 묵었던 호텔을 조사했습니다. 이 고급 호텔에는 완벽한 CCTV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8월 13일 오후 3시 28분, 부부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벤츠를 주차하고 짐을 카트에 싣는데 그 중에는 자스민의 시신이 발견된 가방과 똑같은 바로 그 밝은색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25분, 두 사람은 멋지게 차려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포커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자스민은 로버트 하스먼이라는 남성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고급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문자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보내서 나 좀 데리러 와요. 라이언한테 질렸어. 라스베이거스로 당신에게 갈게요. 얼마 후 라이언과 자스민은 대회장에서 크게 다퉜고 많은 참가자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장을 떠나 아이비라는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2시 30분경이었죠. 그곳에서도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버트가 자스민에게서 받은 마지막 문자가 지옥에 나가 였던 것으로 보아 라이언이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새벽 1시 30분경 클럽을 떠났고 이것이 자스민이 대중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죠. 새벽 2시경 그들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호텔 CCTV에는 라이언 혼자 방으로 돌아오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그는 매우 불안해 보였죠. 그들의 방은 1층이었고 차를 바로 밖에 세울 수 있는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방 내부에서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진 않았지만 테라스에서 소량의 혈흔과 머리카락 몇 올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식 결과 모두 자스민의 것이었죠. CCTV에는 라이언이 방을 여러 번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자스민이 당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투숙객들은 그날 새벽에도 두 사람이 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자스민이 로비가 아닌 테라스를 통해 방으로 들어갔으며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언이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것은 다음날 아침 6시 24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그의 모습에는 전날 가지고 들어왔던 그 밝은색 여행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신이 든 가방을 끌고 호텔 로비를 지나는 대신 테라스를 통해 차로 옮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텔을 나온 라이언의 차는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스민의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통은 정확히 샌디에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5번 고속도로 변에 있었습니다. 메건이 라이언을 다시 본 것은 TV 화면 속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자스민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전국에 수배되었죠. 라이언 역시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출국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캐나다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는 소형 보트를 구해 자신의 BMW SUV에 매달고 곧장 워싱턴주를 향해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도주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해안경비대와 캐나다 경찰의 공조를 요청했지만 라이언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워싱턴주 블레인의 한 부두에서 라이언의 BMW SUV에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엔진은 아직 뜨거웠죠. 8월 19일 라이언과 인상차기가 비슷한 남자가 보트를 타고 로버츠 포인트의 한 부두로 들어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라이언이 19일에서 20일 사이 국경 검문소가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을 통해 캐나다로 미립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한 젊은 금발 여성이 은색 크라이슬러를 몰고 나타나 라이언을 캐나다 호프시의 한 모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라이언의 이복 여동생 알레이나로 밝혀졌죠. 그녀는 매우 침착하게 모텔 3일치 숙박비를 지불하고 라이언과 20분 정도 머무른 뒤 떠났습니다. 모텔방에 홀로 남은 라이언은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혹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그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32세였죠. 3일 후 모텔 관리자가 라이언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컴퓨터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괴물이라 생각하겠지만 자스민은 나보다 더한 괴물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종결된 후 방송국은 매거니 백만자를 원해어를 영구 종영시켰으며 라이언이 우승했던 I Love Money 시즌3 역시 방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두가 선망했던 삶.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깊은 어둠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면 너머로 보이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이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안전한 관계 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화려한 버니가 아닌 평범한 자스민으로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